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집융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조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10만 불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저는요, 조금 스케일 크게 여러분이 지금 당장 $1,000,000가 생긴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집? 지금보다 더 좋은 집? 예, 그것도 뭐 현찰로 융자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그렇죠. 자, 여기 주위에는 진짜 first time home buyer에서 융자가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집은 내 가지고 있는데 집으로 또 아까 우리 조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복리 이자를 버금가는 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계시겠죠. 제가 지금 집 융자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가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시죠? 서프라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뭐 위기들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내려가고 막 난리를 쳤다가도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국 부동산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샀는데 한 1, 2년 후에 요즘 많이 그러죠. 집이 안 팔린대. 이제는 더 이상 셀러 마켓이 아니고 바이어 마켓이래. 난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데 막 그렇게 했는데 견디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집만큼 굉장히 세이프한 그런 투자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만 집이나 부동산이나 뭐 투자나 저금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해야지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겠죠.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집을 살 때 어떤 걸 하나. 집에는요, 컨벤셔널이 있고 FHA가 있어요. 컨벤셔널은 저희가 하는 레귤러 융자고요. 컨벤셔널은 보통 보면은 3% 정도 다운페이로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는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가 조금 낮아도요.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자 적용이 똑같아요. 크레딧을 잘 관리하셔야지 저희가 가장 저렴한 이자를 받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보통 크레딧 에이전시가 3개가 있어요. 에코팩스, 트랜스유니언, 엑스페리언. 중간 점수를 써요. 그 중간 점수가 만약에 760 이상이 되시면 상관없어요. 뭐 first time 홈바이어나 뭐나 이자가 같아요. 근데 760이 미치면 그때부터 이자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보통 그 컨벤셔널 이자는. 그런데 first time 홈바이어는 크레딧 스코어가 나빠도 같은 이자를 적용해요. 왜? 첫 번째 집을 사시니까. 그 다음에 FHA 론. FHA 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서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 다운페이도 3.5만 다운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 둘 다 PMI라는 건 들어보셨죠? PMI는 뭐냐면 20% 다운 페이먼을 안 하면은 몰게지 인슈런스, 은행 보험을 한 개를 더 들어야 돼요. 요거는 홈오너스 인슈런스하고 틀린 거예요. 집이 뭐 고장이 나거나 물이 새거나 지붕이 망가지거나 할 때 해주는 거는 홈 오너스 인슈런스, 집보험이고요. 요거는 3.5, 뭐 5% 이렇게 다운해서 20%가 안 될 때 드는 거는 PMI라 그래서 프라이빗 모기지 인슈런스. 은행이 다운페이 조금 받았으니까 집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거를 페이먼을 못하면 이 보험을 네가 페이먼을 내서 내가 나중에 베네핏을 가질 거야 라는 굉장히 은행을 위한 보험을 하나 더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FHA라는 곳에서 이 보험을 개런티 해주는 게 바로 FHA 론이에요. 3.5%만 다운해도 일단 융자가 되고요. 크레딧 스코어가 굉장히 낮아도 돼요. 얼마까지? 580점까지. 인컴이 로우. 자동차 정비소에서 남편이 일을 하는데 1년에 한 6만 불 버는데 그래서 한 3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그런데 차 페이먼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인컴이 모자라요. 그럴 때 FHA를 가는 거예요. 크레딧 점수도 안 좋고 내가 이것저것 페이먼이 좀 많은 사람, 그리고 다운페이도 얼마 없는 사람. 보기는 되게 좋아요, FHA가. 근데 FHA가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콘도나 타운하우스나 이런 걸 살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콘도나 타운하우스 HOA에서 FHA를 안 받는 데가 많아요. 반대로 FHA라는 곳이 굉장히 스트릭해서 웬만한 집은 어프로브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콘도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집을 사실 때 리스팅에 FHA, yes, no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돼야 FHA는 가능해요. 다시 돌아가서요. 이 컨벤셔널 론도요. 3% 다운페이를 하실 수 있고 로우 크레딧 스코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컨벤션에서 first time 홈바이어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집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난 이제 first 홈바이어가 아니죠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집을 사서 팔고 만 3년이 지나면 다시 first time 홈바이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집이 있었다고 first time 홈바이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대신 first 홈바이어가 되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요. 인컴이 많으면 안 돼요. 귀네 카운티는 10만 6천이에요. 하우스홀드 인컴이 1년에 10만 6천이 넘어가면 first time 홈바이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주 처음 사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내 뭐 아들이 이제 금방 칼레지를 졸업해서 이제 잡을 잡았어요. 그래갖고 집을 first time 사야 되는데 얘가 공부도 잘하고 막 갑자기 1년에 20만 불씩 버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절대 first time 홈바이어가 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하이 인컴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것도 맥슈얼 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융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는 first time 홈바이어 혜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페이를 조금 해도 되고 크레딧 점수가 조금 낮아도 되고 그리고 인컴이 조금 모자라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자, 융자 승인을 위한 자격 및 준비사항. 준비 뭐가 필요할까? 자, 인컴 수입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수입은 뭐냐면은 지출이 얼마가 생기죠. 집을 사게 되면 새 집 가격도 있고 내 자동차 페이먼도 있고 학자금 융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융자가 있을 때 인컴이 맞아야 사는 거니까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수입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죠? 집을 살려면. 그 다음에 돈도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운페이가 아무리 없어도 미니멈 3%나 3.5%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많이들 간구하세요. 집은 다운페이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집도 클로징 코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동차도 뭐 텍스 앤 라이센스 피도 있고 어디 가서 옷을 하나 사도 세금 내야 되잖아요. 클로징 코스트는 보통 융자 피도 있고 클로징 코스트 안에 그 다음에 변호사가 등기 이전이나 그 집에 어떤 린서치 같은 것도 해주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집 감정도 해야 되고 크레딧 리포트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카운티나 스테이트에 텍스도 내야 돼요. 여러 가지 코스트가 보통 집 가격에 내가 만약에 3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은 해놔야 되잖아요. 얼마가 집 살 때 필요한가를. 그러면 3%를 잡으세요. 30만 불짜리 집이면 9천 불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3% 다운하고 살 건데 다운페이가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돈을 미리미리 집 산다고 플랜하시면은 그거를 어디 자꾸만 이렇게 현찰로 갖고 있거나 어디 좀 꽂았다가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은행에 2달 이상은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2달 이상.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레딧 관리. 요 세 개가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사항이에요. 클로징 코스 나오네. 돈도 꼭 준비하시라는 얘기죠. 자, 수익 관리. 보통 무슨 일 하세요? 자영업 하죠. 자영업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오픈한 지 뭐 1년 됐다. 뭐 사실은 옛날에 월급 받다가 지금 자영업을 시작했다. 자영업은요, 그냥 무조건 2년이 돼야 돼요. 우리 자영업을 하다 보면 보통 세금 보고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하나는 뭐죠? 비즈니스. 2개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보면 오픈한 날짜가 딱 써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는 그 오픈한 날짜로 만 2년이 돼야 되고 2년치 세금 보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자영업을 하다가 좀 너무 이게 비즈니스가 안 돼. 그래서 월급 받는 샐러리로 가면 다 필요 없이 요 샐러리가 본인 인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들 얘기하죠.
개인 사업보다는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이 융자 조건이 좋아.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맞아요. 월급을 제3 컴퍼니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건 다 그로스. 세금을 빼기 전에 그거 모든 게 다 인정이 되는데 비즈니스,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2년치 세금 보고를 받아서 2년 또박또박 인컴 한 거 뭐 그로스가 아니라 이거 떼고 렌트비도 빼고 직원들 월급도 빼고 어디 어드벌타이즈만 한 것도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네트를 2년을 더해서 나누기 24를 하면 2년을 한 달 에버리지 인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제가 융자를 하다 보면 많이 힘든 게 솔직히 너무 많이 보고하면 애들 학자금도 안 나와. 그 혜택도 못 받아. 파이낸셜 에드도 못 받고 또 너무 많이 보고하면은 오바마 케어도 못 받아. 그래서 무조건 많이 디덕트를 해서 조금만 보고해. 또 큰 이유는 뭐예요? 많이 보고하면 세금도 많이 떼죠. 그래서 그거 해서 집을 살려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집을 살 플랜이 있다 그러면 세금 보고 보통 우리가 매년 4월 15일 날까지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익스텐션을 하면은 9월 15일이나 10월 15일까지 익스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파일을 아예 하기 전에 세금 보고가 드래프트가 생기면 융자하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까? 돼도 됩니까? 하고 먼저 물어보고 파일하신 경우가 많아서요. 제가 한 3월 말쯤서부터는 정신없이 바빠요. 계속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어떤 분은 월급을 잘 받고 있다가 1099 아세요? 커미션으로 바꾸면, 커미션은 뭐죠? 일정한 수입이 아니에요. 1099 많이 뭐 컨스트럭션이나 뭐 아니면 식당에서 이렇게 서버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1099 받으시면 많아요. 어딜 갔는데 꼬박꼬박 월급으로 안 주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1099 받는 분이 많아요. 그분은 뭐가 좋죠? 그렇게 막 받고 나중에는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디덕트해서 꼭 뭐 자영업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을 꼬박꼬박 받다가 1099로 옮겨 타면 자영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분도 2년 세금 보고가 있어야 드디어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요걸 갖다가 미리 알고, 아, 내가 지금 퇴사를 하고 새로 뭘 하나 차리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집 사고 옮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잘 다니고 월급을 받다가, 아, 내가 이 회사를 차릴 거야. 회사를 차리고 나서 어플라이 하면 뭐예요? 못 사요. 2년을 기다리셔야 되고 또 그 인컴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할 때 사시는 게 더 현명하지만 또 그것도 인컴이 안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만약에 다운페이를 20%만 하면 요즘 무조건 집 사요. 어떤 프로그램 있죠? 인컴 다큐멘테이션을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인컴 다큐멘테이션을 안 해도 무조건 난 집을 살 수 있어요. 그죠? 무조건 살 수 있어. 근데 뭐가 나쁘겠어요? 이거는 이자가 비싸겠죠. 지금 현재 이자가 한 6.5 정도 돼요. 6.5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융자를 하시면 한 7.5 정도 돼요. 1%가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내가 1% 이자를 더 내는 게 낫지, 세금 보고를 엄청 해갖고 IRS에다가 다 세금으로 갖다 주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산을 잘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저 같은 집융자를 제일 잘하는 전문인한테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숫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자가 막연히 높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전체적으로는 계산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떤 분은 한 20만 불 융자를 하시면 한 달 1%가 한 달 1% 차이 나는 게요. 20만 불 정도면은 4, 50불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100만 불을 융자하신다 그러면 1%가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맞는 론 어마운트가 솔직히 요 정도 높여도 IRS에다 몇만 불 갖다 주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관리를 해보시고, 수입이 이것도 저것도 내가 안 된다 그럼 20% 다운하고 노닥으로 가시면 되니까 일단 수입은 융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관리. 재정관리는요, 제가 가장 그 융자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요. 캐시 있죠? 그냥 이렇게 100불짜리, 20불짜리 현찰. 현찰로 그냥 이렇게 집에다가 냉장고 어느 데도 놓으시고 매트레스 밑에 놓으시고 저는 제 옷장 어딘가에 있어요. 조금씩 넣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은행에서는 그러면 집을 산다 그러면 그 캐시를 막 은행에 조금씩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융자가 하는 렌더 입장에서는요, 이 현찰이 뭐죠? 탈세한 돈이에요. 보호가 되지 않는 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현찰로 받는 거는 세금 보고를 안 하려고 차곡차곡 놨다가 이제 쓰시는 분도 많고, 또 그거를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쓰면 누가 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받아갖고 그걸 또 차곡차곡 놓는 거예요. 은행권에 안 넣는 돈은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IRS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세금을 안 낸 돈이에요. 그러면 집을 살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나는 집을 지금 5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한 10만 불이 다 캐시로 갖고 있어. 꽤 많아요. 그런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그 캐시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계약서부터 사인을 하고 나 10만 불 캐시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걸 어느 세월에 은행권에 다 디파짓 해갖고 그걸 다시 제3자로 돌려야 돼요. 본인 은행에다가 캐시를 디파짓하면 본인 계좌는 융자를 신청한 상태에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눈에 보여요. 안 되죠. 요거는 기프트라 그래서 제3자한테 이분도 10,000불, 저분도 20,000불 돌려서 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나 작업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재정 관리는요, 솔직히 내가 그냥 은행에 한 꼬박꼬박 한 몇 개월 있었어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빨리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 세탁을 해야 돼요. 불법 같아. 돈을 어떻게 하면 계속 돌리면서 여러분한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은행권 돈으로 만들어 놓는데 적어도 2, 3개월은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도 마련해야 하고, 이 재정 관리는 아까 뭐랬죠? 다운 페이먼트 플러스 클로징 커스트. 가끔은 리저브라 그래서 이 사람이 크레딧도 별로 안 좋고 조금 인컴도 너무 타이트해. 그럼 은행에서 뭘 요구하냐면요, 이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틀리 페이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돈이 어딘가에 있는지 보여줘. 그래요. 그럴 때 어뉴이티나 401k 이런 것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게요, 비트코인은 되냐? 비트코인은 스테이머니 따로 있나요? 근데 아직은 우리 은행권에서는 비트코인을 에셋, 자기 자산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이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진화를 못하는 데가 많고,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은행 집융자가 바뀌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다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어떤 비자를 갖고 있든지 간에 보통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 빼고는 뭐죠? 인컴을 리글리 하지 않는 비자 빼고는 다 집을 사게 해줬어요. 어떤 조건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그런데 처음 FHA부터 5월 25일서부터 바뀌었어요. 시민권자, 영주권자만 살 수 있어요. FHA는. 거기다가 영주권자도 2년짜리 무슨 이렇게 템포러리 영주권이 아니라요, 10년짜리 이상밖에 안 해요. 자, 그러면 혹시 뭐 남편이나 분들이 주재원이나 H1, E2 비자로 들어오신 분은 아직까지 컨벤셔널, 레귤러 론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죠? 그분이 굉장히 변덕스러우셔가지고 언제 우리를 또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혹시 주위에 주재원이나 E2, 뭐 H1,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또 여기 와서 살다가 학교 보내다가 또 이렇게 한국으로 또 남편이 발령된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미리 집을 하나 빨리 구입해. 이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자 지금 6.5인데요. 그 이자가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몰게이지 이자는 싼 편이에요. SBA나 이런 건 8%, 9% 해요. 홈에꾸리도 그렇고. 그나마 몰게지가 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재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내가 집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사는 거지, 이자 기다리고 마켓 기다리고, 제가 30-4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미국 온 지 40년이 됐는데요, 한 번도 집을 못 사신 분이 많아요.
남들은 세 채, 네 채 그냥 사는데 너무 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갑자기 어떤 분은 집을 사시러 가셨어요. 드디어 미국 온 지 30분 만에 첫 집을 사는데 나중에 캔슬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붕에서 물이 셀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인스펙션을 다 하지 않았냐. 근데 집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 골 아프다고 또 못 사셨어. 그러고 나서 계속 집을 보러 다니시고 계속 계약을 하시고 계속 터미네이트 하세요. 그게 뭐든지 성격 MBTI가 다 있으시죠? MBTI 보세요. 앞자만. 저 E요. E죠. 아유, E죠? 네. 예. 저도 E예요. 저는 거기다가 D가 P예요. 즉흥적이야. 저는 성격이 하고 후회하는 성격이에요. 왜 하지 않고 후회하는 성격들이 많죠, 아이들이. 그쵸? 그러신 분 계세요? 하지 않고 계속 후회만 하시는 분?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뭐 장단점은 있겠죠. 괜히 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후회 정도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인생을 다시 써야 될 수 있으니까 결정은 항상 힘든 건데 집도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자동차나 무슨 뭐 그냥 뭐 옷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내가 한번 이사 가면 뭐 3년에서 5년은 살 거고 일단은 거기다가 어마운트가 보통 몇십만 불 단위니까 힘든 결정일 건데요. 저는 뭐 정 힘들면 팔면 되지, 뭐 렌트 주면 되지 이렇게 좀 약간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저는 집을 참 많이 샀어요. 집을 한 20채는 사본 것 같아요. 예. 그거 다 서프라임 때 다 망했잖아요. 완전히. 한 200만 불 날렸어요, 제가. 근데 지금 사실 그 집을 계속 킵했다면 난 도로 부자가 됐겠죠. 그럼 왜 또 다 이렇게 날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크레딧 관리. 크레딧이 어떠세요? 크레딧 좋으세요? 그래요. 자신 있는 거야. 괜찮아요 하는 게. 크레딧 관리가 사실 이거 제가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사실은요, 제가 크레딧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남줄 돈 빨리 주는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진짜 무지해서 제가 크레딧을 망쳤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딸이 대학교를 가서 제가 팹사라고 하는 거 알죠? 팹사라는 걸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작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졸업하고 6개월서부터는 이게 페이먼이 돼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팹사를 했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얘네들이 아무도 넷렛인가 뭐 할 거기서 아무도 나한테 노리스를 안 해주니까 아니 애가 학교를 그렇게 우리 딸은 3년 다녔어요. 저기 유니버스 워싱턴에서 3년 끝나고 와서 막 집에서 놀고 맨날 내 카드 갖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것만 신경 썼지 내가 얘 팹사에 이걸 내야 되는 거를 무지한 거죠. 저도 처음 대학교 졸업한 엄마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몰랐는데요. 갑자기 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띵띵 뜨는 거예요. 네 크레딧 지금 나빠졌다. 너 빨리 네 크레딧 봐라. 그래서 크레딧 칼마라고 앱에 들어가서 보니까 레이시 뜬 거예요. 갑자기 크레딧 점수가 660점으로 그냥 확 드랍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요, 그래서 급하게 막 저기 스튜던트 에이드 뭐 파이낸셜을 찾아보니까 어디로 연락하라는데 내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거 스튜던트는 진짜 조심해야 돼. 제가 이렇게 왜 내 크레딧 나빠졌다는 걸 왜 다 말씀드리냐면은 다 애들 엄마고 학교 가고 이 스튜던트 론이요 생각보다 정신없고 뭔지 몰라요. 저도 진짜 몰랐어요. 이거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레이트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레이트를 하니까 점수가 거의 100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요 3개월을 기다려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그 안에는 낼까 하고. 근데 3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난 언제 알았어요? 딸은 내가 이렇게 장치해놓은 크레딧에서 너 크레딧이 이미 늦었을 때 알았어요. 크레딧 이거 솔직히 너무 억울하죠. 억장이 무너질 거야. 자기는 내 인포메이션도 없고 무슨 노티스도 없이 진짜 노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졸업을 하시면 나중에 애들 학교 졸업하시면 바로 그런 게 팹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학자금 많이들 하잖아요. 뭐 솔직히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고 장학금을 받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또 우리 애처럼 괜히 딴 주에 가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쓴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거기다 또 쓸데없이 엄마가 인컴이 높아. 그러면 이제 뭐 자기가 나중에 갚는다 그러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매달 그걸 페이먼이 확정돼서 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 근데 학자금 융자 그거 하시면서 그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 정말 몰라서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크레딧을 리커버 하려면 2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언젠간 되겠죠. 지금 내가 뭐 사고 싶은 뭐 차나 무슨 뭐 집이나 이런 게 제가 대신 좋은 이자를 못 받겠죠. 내 잘못도 아닌데.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녀분이 있고 학교를 보낼 분들의 어떤 분이나 할 수 있는 거. 어떤 분은 정말 한 10,000불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뭐 한 10,000불 내가 갚을까 아니면 애들이 하게 냅둘까 이러다가 부모가 해준 그 팹사가 그렇게 레이 페이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크레딧도 굉장히 어이없게 당하는 크레딧도 있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내 코페이가 30불이야. 그걸 뭐 꼬박꼬박 내고 와. 근데 갑자기 눈이 좀 아파서 안과에 갔단 말이에요. 보험이 있어요. 안과에서는 코페이가 한 60불 정도 되는 거예요. 60불 정도 되는 거는 We'll bill you later 하고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왔는데 몰랐어요. 뭐가 왔기는 왔는데 잘 몰랐어요. 이게 한 2달만 빨리 안 내면 어디로 가요? 콜렉션으로 가버려요. 제가 크레딧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미스테이크가 콜렉션으로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그리고 뭐 셀폰 비를 오로메릭으로 냈는데 뭐가 어디 한국 갔다 오면서 무슨 썰차지나 이런 게 붙었는데 그게 또 안 됐을 경우가 있는데 그럼 뭐 15불, 20불이 있는 것도 콜렉션으로 자주 가요. 콜렉션이 정말 우습게 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크레딧 관리를 살짝 해주기를 바래요.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앱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쓰는 앱은 크레딧 칼마예요. 크레딧 칼마 아시죠? 크레딧 칼마 다 아시죠? 그냥 아니면 엑스페리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건 돈을 내야 되는데 크레딧 칼마는 공짜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프트 프리라 해서 내 크레딧을 가끔 좀 한 번씩 뒤져보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그걸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버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은 앱을 크레딧 관리 앱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많아요. 입으로 먹고 양기가 다 입으로 가 있어요. 크레딧 관리할 때 자, 앱 설치한다. 나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크레딧 히스토리가 별로 없어. 근데 내 크레딧을 조금 이렇게 스트롱하게 만들고 싶고 점수 좀 올리고 싶어. 근데 제일 많이 하는 미스테이크 가서 차를 사요. 크레딧이 없는데 자동차를 사면은요. 자동차 회사에서 크레딧 조회를 하는데요.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7, 8군데를 해요. 왜? 내가 현대를 사러 갔는데 이 현대 파이낸셜 매니저가 자기한테 커미션을 좀 더 많은 좋은 은행을 막 찾으려고 이건데 저건데 다 크레딧을 보여. 뭐 웰스파이거, 알리, 뭐 스탠더스, 뭐 제가 크레딧 뽑으면 7, 8개 이거 차를 도대체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딱 한 군데 갔어요. 그런데 히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뭐 조회수가 좀 많아도 점수에 상관이 없는데 크레딧이 없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거 캐시로도 살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40,000불짜리를 30,000불 다운하고 10,000불만 왜? 크레딧을 좀 올리려고 하셨던 분들이 한동안은 크레딧 점수가 되게 나빠져 있어요. 크레딧이 없는데 근데 나 지금 당장 좀 점수를 올리고 싶어. 나 이제 집을 사야 돼. 그러면 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1. 시큐어 크레딧 카드를 갖는다. 내 뱅크에 가서 500불 주고 500불짜리 크레딧 카드 줘. 500불을 쓰면서 또 갚고. 크레딧은 뭐죠? 신용 행위예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매달 갚고 쓰고 갚고 쓰고 갚고. 넘버 1, 넘버 2. 뭐 우리 상무님 같이 크레딧이 좋으신 분한테 크레딧 카드 하나 어토라이즈 유저를 해달라 그래요. 당신의 좋은 크레딧에 내 이름 좀 얹어주세요. 나는 그거 쓰지도 않고 몰라도 되니까 히스토리를 좀 빌려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면은 제가 또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회수 자꾸 늘리지 마시고 여기저기 조회수를 늘리지 말고 여기 가서 크레딧 카드 신청해보고 저희 가서 크레딧 카드 없는 분은 아무리 신청해도 크레딧 안 나와요. 시큐어 크레딧 카드밖에 처음엔 안 줘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인의 좋은 히스토리를 한 2개 정도 빌려오면요. 한 6개월쯤 있으면 막 날라와요. 캐피럴원에서 날라오고 체이스에서 날라오고 크레딧 좀 신청해라. 내가 5,000불짜리 리밋 줄게. 그게 시작인 거예요.
크레딧 쌓는 방법은 크레딧 카드예요. 가서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융자하신 분이 같이 코워커가 너 크레딧 쌓아야 되니까 나 자동차 코사인 좀 해줘. 그렇게 해갖고 하신 분이 계세요. 크레딧 점수가 100점 날라갔어요. 절대 자동차 먼저 사시는 게 아니에요. 크레딧을 올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어요. 남편은 인컴이 있고 와이프는 인컴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부부인데 나 융자에 꼭 나 일을 안 하고 그래도 나 명예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꼭 융자에 둘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꼭 그렇게 고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융자는 뭐죠? 빚이에요. 나는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오너십, 등기에만 올라가면 돼요. 왜 쓸데없이 융자에 같이 들어가요? 인컴이 없는 사람은 융자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융자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차를 사야 돼. 집에 차가 없어. 그러면 집 융자에 안 들어갈 사람이 차를 사는 게 좋겠죠. 굳이 끝까지 조인트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부부는요, 뭐 언제 갈라질지도 모르니까 항상 세퍼레이트 하는 게 좋아요. 저는 크레딧을 합치는 거를, 왜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돼도 한 사람 크레딧은 세이브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레딧 자꾸 신용도를 막 여기저기 같이 조인트로 하지 마세요. 굳이 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따로 떨어져. 크레딧은 따로, 재산은 데커.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크레딧 관리, 그리고 뭐 뱅크럽시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거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하고, 여기까지 클로징 커스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 예상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예상 안 했다가 전 그런 건 몰랐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자, 질문. 그래요? 예. 용기 있어. 제가 집 살 때 우리 딸을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우리 딸 이름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융자에 넣었어요, 융자에. 명예에. 그 융자는 누가 돼 있어요? 융자는 제가 돼 있어요. 엄마 혼자 네. 융자가 돼 있고 세 사람이 명예에 올라가 있어요. 딸이 다시 집을 살 때 네. 퍼스트 바이어 안 돼요. 예. 그거 진짜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애들이 이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속 변호사님이 나중에 와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인트러스트 어브 해갖고 이렇게 그냥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상속 프로베이트 할 필요 없이 그냥 얘 줘라 하고 설정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지, 굳이 아이들 이름 갖다가 끌어서 명예에 넣으신 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미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따님을 빼고 어떻게 3년을 기다려야 따님이 first time home buyer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진 않아요. 빼서,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따님 명예로. 그리고 만 3년을 뺀 날서부터 만 3년을 기다리시면 그 다음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3년마다 이제 집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3년마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First time home buyer 혜택을 받으려면 집이 본인 이름으로 3년 동안 없었어야 되니까 3년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 3년마다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딸이 지금 오늘 이름을 빼고 3년 있다가 집을 First time home buyer을 샀어요.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3년 있다 또 산다고요? 왜요? First time home buyer가 그렇게 기가 막힌 것도 없는데, 그냥 크레딧 점수가 좀 낮아도 이자가 좀 좋다는 거 예쁘게, 솔직히 first time home buyer, 거기다가 또 인컴이 많으시면 따님이 아무 혜택이 없어요. 3년 있다가 이 집은 놔두고 있으면은 이 집을 3년 있다 이걸 샀어요. 그리고 이 집을 바로 팔아버리고 3년 기다려야 또 first time home buyer가 되겠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살 거 아니에요. 예. 또 궁금하신 분 없으세요? 집 살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아니 집이 투자용으로도 괜찮고 집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알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여기를 구독을 눌러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땡큐.